다음 달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일반 성인은 7월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백신을 선택할 수는 없으며 거부하면 가장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를 받는 최강욱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연고대를 위한 서류라는 정경심 교수의 문자가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이첩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와 수사관이 없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가 청년 집값 걱정을 덜어주겠다며 만든 행복주택의 1인용 원룸 관리비가 월세보다 높아 입주민 불만이 나옵니다. 모차르트 신곡이 248년 만에 공개돼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손끝에서 처음으로 연주됐습니다. 태풍급 강풍에 가림막과 울타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서울 영하 12도, 춘천 영하 17도로 반짝 한파는 계속되겠습니다. TV조선이 마련한 서울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오세훈 전 시장이 출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나왔습니다.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부터 백신을 맞게 되고 건강한 성인은 3분기 즉 7월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백신을 선택해서 맞을 수는 없고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가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접종하게 되는지 황병준 기자가 먼저 전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는 미국처럼 간호사가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고위험군 사망률을 낮추고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접종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에는 확진자 치료 의료진을 시작으로 요양시설 입소자, 119 구급대원과 검역관 등의 순으로 접종하게 됩니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시설 입소자, 그리고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에 이은 일반 성인 등이 맞게 됩니다. 최우선 접종은 초저온 냉동보관 설비를 갖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뤄집니다. 어떤 백신이 될지는 미정이지만 코백스를 통해 도입되는 화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에는 세계 권역별 예방접종센터로, 그 뒤에는 전국 250개 접종센터와 1만 개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는데 백신을 선택해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접종을 예약하면 카카오톡, 네이버 앱 등 민간 앱을 통해서 접종 일시와 장소, 유의사항 등을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는 접종 전에는 예진을, 이후에는 일정 시간 관찰해 이상 반응을 줄이고 부작용에 따른 치료비 등은 국가가 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올 11월까지는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이 항체를 갖게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백신이 언제 확보될지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고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불투명해서 정부 기대대로 집단 면역이 만들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계속해서 박상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정부는 1분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물량부터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2분기부터는 얀센과 모더나가, 그리고 3분기부터는 화이자가 도입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백신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데다 수출 제한 움직임까지 나타나 수급 계획은 불안합니다. 백신의 공급과 또 접종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9월 정도, 3분기 9월 정도까지는 1차 접종을 마무리하는. 백신 접종 뒤 면역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또 얼마나 지속될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특히 국내 허가를 앞둔 아스트라제네카는 고령자에게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제 제출된 임상시험 결과에는 고령 시험자 수가 충분치 않아서 통계적 검토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면역 지속 기간이 6개월이 안 될 경우 1분기 접종자들은 4분기에 다시 접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월 달에 맞은 사람이 11월 달에 항체 가지고 있을 확률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의료계에서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가지려면 비접종 대상인 18세 이하 청소년과 임신부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9월까지 접종해야 하는데 의료 인력 동원과 백신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가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 대표가 가짜 확인서로 대학 입학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대표는 판결 직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법원이 현혹됐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한송원 기자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차에서 내린 뒤 바로 법정으로 향합니다. 지지자들을 향해 여유를 보이면서 환하게 웃었지만 취재진 질문은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검찰 보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서울중앙지법은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7년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최 대표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발급해준 확인서가 가짜라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가짜 확인서로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고 했습니다. 선고 직후 최 대표는 재판부를 멍하니 바라보다 법정을 나갔습니다. 최 대표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재판부에는 유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SNS에도 글을 올려 법률가로 살면서 알았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라고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최 대표는 채널A 사건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법원이 최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정경심 교수와 최 대표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봤습니다. 최 대표가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작성했다고 보이는 정황이 분명했고 이 서류가 입시에 사용된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백연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당시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였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최 변호사님, 서류를 잘 받았다고 하자 최 대표는 형수님, 아드님이 합격하면 좋겠습니다라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정 교수는 서류는 연세대와 고려대를 위한 것이라며 한번 와인바에서 와인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발급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는 2018학년도 연세대와 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됐습니다. 법원은 최 대표가 입시에 가짜 확인서가 사용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최 대표는 해당 혐의가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허위 인턴 증명서 작성이라는 거는 그 말 자체로 범죄가 아니거든요. 허위 사문서 작성은 작성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이지 그거를 형법이 개입해가지고 처벌하지 않거든요. 9달 동안 매주 2번씩 합쳐서 16시간 동안 일했다는 인턴 확인서 내용도 허위로 봤습니다. 법원은 확인서를 보면 한 번에 평균 12분 정도 일한 것에 불과한데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 대표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직원들이 정기 인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의사고시에 합격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으로 지원한 걸 두고도 또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중앙의료원장이 과거 문재인 캠프 출신인데다 갑자기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이 한 명 늘어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조 씨가 피부과 레지던트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딸이 피부과를 희망한 적이 없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어쨌든 또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수련의 과정인 인턴으로 지원한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인 더불어포럼 창립 멤버였던 정기현 씨가 대선 이듬해부터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9명을 뽑는 전반기 인턴 과정엔 조 전 장관 딸을 포함해 모두 15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내 인기 진료 과목인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1명 늘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전 장관 딸 지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복지부 측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원이 늘어난 건 조 전 장관 딸이 의사국시에 합격하기 전이었고 인턴으로 들어오더라도 내년 이후에야 레지던트 전공 과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피부과 전공이 배정한 것도 우리가 11월 달에 한참 의사국시 보기 한참 전에 이미 배정해 놓은 사항인데. 조 전 장관도 SNS를 통해 제 딸이 피부과를 신청하거나 희망한 적이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조 전 장관 딸을 인턴으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의 인턴 합격 여부는 내일 결정되는데 합격하면 오는 3월부터 출근합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법원은 최광욱 대표가 사인한 인턴 증명서가 가짜라고 판단했고 동양대 표창장 역시 위조됐다는 의혹을 앞선 재판에서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관련한 서류들이 잇따라 허위 서류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이 조국 전 장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채연 기자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난해 12월이었죠.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는 법원이 조 전 장관 딸의 주요 스펙이 허위라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오늘도 이 인턴 증명서 허위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입니다.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법무법인 인턴 스펙이 허위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의 시발점은 조국 전 장관 부부 사건이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은 형사합의 21부에서 재판 중인데요. 지난해 조국 전 장관 부부를 검찰은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현재 12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예.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조 공문서 행사 이런 주요 혐의들이 있습니다. 자, 혐의가 12개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 가운데 입시비리 관련된 그 혐의 재판들이 오늘 최광욱 대표 선고와 영향을 맞닿아 있는 그런 상태군요. 네, 연관이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와 사문서 위조 혐의가 오늘 선고 내용과 겹치는데요. 예. 먼저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업무방해 혐의를 보면요. 조국 부부는 2017년 아들의 입영 문제를 걱정을 하면서 여러 스펙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학 후배이자 친분이 두터운 최광욱 대표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허위 증명서를 발급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 2018년 학년도 대학원 입학시험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서 합격하는데요. 이게 바로 대학원 평가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이 업무방해 혐의가 오늘 최광욱 대표 재판에서 인정이 됐으니까 이게 그럼 앞으로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도 똑같이 인정이 되는 겁니까? 다른 재판부긴 하지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들이 다르게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특히 조 전 장관 부부가 주도를 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엄중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만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 해도 조 전 장관이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에 날짜를 위조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기소가 또 된 상황이라서 재판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채연 기자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아내 정경심 교수 선고에서 딸 입시 비리가 상당 부분 인정됐고 오늘 최 대표의 유죄 부분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 관련 부분에서는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상당히 불리하게 됐다. 지금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관도 탄핵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삼권 분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정치권이 그동안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는데 마침내 민주당이 그 판도라의 상자 손잡이를 잡은 겁니다. 탄핵 대상 1호 판사로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1심 재판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뭔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 위반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민주당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당론이 아니라 의원들의 탄핵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상케이 신문 기자 재판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관으로부터 판결문 일부를 미리 받아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등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음 달 말 퇴직하는 임 판사는 탄핵이 확정되면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고 퇴직연금 수령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판사 탄핵 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임 판사 탄핵을 주장해왔던 민주당 이탄희 의원 측은 이미 법력권 의원 111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2021년 2월 법관직을 퇴임한다. 법관직만 퇴임할 뿐 변호사 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난 1985년과 2009년 두 차례 법관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탄핵 움직임이 윤석열 총장 징계안 처리 과정과 정경심 최강욱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사법부 길들이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권이 불리한 판결이 있을 때마다 또 사법개혁을 압박해온 점으로 보면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이 제기했던 공수처 위헌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3명의 재판관은 공수처가 타 기관의 사건을 무조건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대 공수처 차장의 여운국 변호사가 단독으로 제청됐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공수처 첫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가 제청됐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운국 변호사는 영장 전담으로 3년, 부패 사건 전담부에서 2년 동안 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그래서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권에서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목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맡을지에 대해선 답변을 미뤘습니다.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이 부분은 또 검토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립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다수 의견으로 공수처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특수한 기관이라면서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 분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과 공수처 수사가 중복되면 공수처가 수사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각하 처분이 내려졌지만 소수 의견과 보충 의견이 3대3 동수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IM선교회가 운영하는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100명 넘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고 그 여파가 신도수 1000명 가까운 대형 교회로도 번졌습니다. 이 교회 교인과 학부모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고 있고 지역도 전국에 걸쳐 있어서 동시다발적 집단 감염이 또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박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안기호 교회 주차장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들어섰습니다. 지난 25일 이후 교회 확진자는 39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교회 집단 감염과 TCS 국제학교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이 교회 부목사의 자녀가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합숙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목사는 지난 24일 5차례에 걸쳐 550여 명이 참석한 예배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전체 신도가 800여 명이지만 오늘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한 신도는 50여 명에 그쳤습니다. 방역당국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하고 검체검사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검체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강제로 명단을 확보하는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광주 TCS 국제학교와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은 전남과 울산 등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과 순천, 울산에서는 TCS 국제학교 학부모와 가족 등 5명이 감염됐습니다. 안디옥 교회 신도인 보성군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군청 건물이 오늘 긴급 폐쇄됐습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 관련 N차 전파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선교학교 측이 왜 이런 집단 감염을 방치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저희 취재진이 학생들이 쓴 메모지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뭇 충격적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노래를 따라 불렀다고 반성하는가 하면 학생들끼리 규칙을 잘 지켰는지 감시를 하게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종교시설인지 학교인지 집단생활시설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어쨌든 코로나 방역에 신경 쓴 흔적은 없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IEM 국제학교 인근에서 발견된 학생들의 메모입니다. 하루 일과를 반성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유튜브로 세상 영상을 봤다고 때렸다. 엄마를 큰 소리로 불렀다는 등 10대들이 흔히 하는 행동이 대부분입니다. 기숙사 바깥 세상과 접촉을 차단하는 게 학교 방침이라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먹고 자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행동하고 활동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말하는 이제 밀집, 밀점, 밀폐의 요건을 다 갖춘 것이죠. 동료끼리 잘못을 감시하는 규칙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쓴 메모지에는 상대가 적은 내용을 본인이 적지 않으면 가중 처벌된다거나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덩기덕 290회를 시켰다는 문장도 나옵니다. 한 재학생은 취재진에게 처음에는 과도한 규칙이라고 생각했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감내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기숙 생활을 시작하면 휴대폰도 사용하지 못하는 등 통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외출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됐습니다. 식당이 없다 보니까 주로 배달을 많이 시켰던 걸로 알고 있고요. 휴대전화가 없었던 건 확실합니다. 취재진이 학생들 메모와 관련된 IEM 선교회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서울역 노숙인 시설 관련 집단 감염도 확진자가 계속 이어져서 서울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숙인 전수 검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태권도장과 육류 가공업체, 가족 모임 등 전국적으로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라서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려던 정부는 상황을 더 지켜본 뒤에 이번 주말에 단계 조정을 확정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서울역 광장 노숙인 시설에서 하루 새 9명이 추가로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역학조사가 쉽지 않은 노숙인들을 통한 확산이 우려되자 서울시는 관련 시설을 전수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레부턴 최근 7일 이내 음성 통보를 받은 사람만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노숙인 생활시설에 대해서도 입소 노숙인과 종사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종사자는 주 1회 검사를 받도록 하여 전국적으로도 육류 가공업체와 태권도장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오늘도 500명에 육박하면서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2.5단계 기준인 400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일로 예정했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주말로 연기했습니다. 확진자 추이 등 여러 가지 지표가 최근 들어 불안정해진 모습입니다.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설 연휴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설날 당일에만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완화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와 기습폭설에 화들짝 놀라신 분 많을 텐데요. 이 태풍급 강풍에 길을 걷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윤서아 기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게 화면에 보일 정도인데 체감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고개를 제대로 들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은 순간 최대 풍속 15m가 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불어오는 칼바람에 길을 오가는 시민들도 어깨를 잔뜩 움츠린 모습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강풍경보가, 그 밖의 지역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경기도 의왕에선 공사장 가림막이 강풍으로 무너졌고 서울 역삼역에선 안전철제 울타리가 쓰러지는 사고도 났습니다. 일부 산간지방에선 최대 풍속이 시속 90km에 이르는 태풍급 강풍이 불었습니다. 강풍은 내일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강한 바람에 오늘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등에선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을 오후 3시에 종료했는데요. 용산구 등에선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을 내일까지 이어갑니다. 네, 이 바람뿐 아니라 폭설로 시민 불편도 이어졌죠. 네, 서울 지역에는 오전 9시 30분쯤부터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이 대서울특보가 내려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엔 최대 4cm가 넘는 눈이 내렸는데요. 기습적으로 쏟아진 한파와 폭설에 서울 도심이 2시간 만에 하얀 눈밭으로 변하면서 시민들은 한때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 공사가 많이 졌는데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어는데 미끄러질까 봐 걱정돼요. 폭설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오토바이 배달원들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러다 자빠지면 차 박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도 일단 해야죠 뭐. 또 돈은 벌어야 되니까. 내일도 한파는 지속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강원, 춘천은 영하 17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정부가 최근 주택 공급책 중에 하나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곳 중에 하나가 흑석동입니다. 그런데 이 흑석동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정부안이 사탕 발림에 불과하다면서 사업 포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임유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하철 9호선 인근 흑석 2구역. 용적률 최대 600%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그리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까지 정부가 강조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주민들의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열흘 만에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서울시 사업안이 예상과 사뭇 달랐다는 게 추진위원회의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딱 받아보니까 이건 사탕 발림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일조권 등을 이유로 용적률은 480%대로 조정됐고 층수도 기대 이하였습니다. 분양가도 인근 아파트의 60%로 책정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걸 갖다 홍보할 때도 다 그렇게 600% 준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서 지금 와가지고 487%를 갖다 계획을 해가지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현행법상으로 다 구겨 넣어봤는데 최대 그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추가 이탈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돼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공공재개발이 인근 주택 시세만 끌어올린 채 시작부터 삐걱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정부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집값 걱정을 덜어주겠다면서 이 서울 등 곳곳에 행복주택을 공급 중이죠. 경쟁률이 상당한데 예상치 못한 입주민 불만이 쏟아집니다. 작은 1인 원룸 관리비가 웬만한 아파트와 비슷한 겁니다. 왜 그런지 차순우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형형색색 화려한 외벽에 헬스장과 정원 등 각종 공용시설까지 경기도 판교에 세워진 행복주택입니다. 경기주택공사는 이곳 5,200여 평 부지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행복주택 300호를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입주민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너무 비싼 관리비 때문인데 보증금 6,6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인 7평 원룸 관리비가 11월 21만 원, 12월은 24만 원이 나왔습니다. 관리비가 굉장히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수도권 30평형 아파트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왜 그런지 명세를 보니 수도와 전기 등 세입자가 쓴 사용료는 5만 원 남짓이고 엘리베이터와 청소비, 공용시설 유지비가 70%에 달합니다. 공중전기료도 12,000원이에요. 제가 쓴 게
3,690원인데. 경기도시공사는 공유경제를 실현한다며 단지층마다 주방과 헬스장 등 공유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대 전용 면적은 16제곱미터, 5평인데 계약 면적은 약 4배인 61제곱미터, 18평에 달합니다. 관리소 생활을 거의 15년 이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민공동시설이 많은 건 솔직히 저도 처음이거든요. 각종 관리시설엔 법정 자격을 갖춘 관리인까지 따로 둬야 합니다. 인건비가 2,200, 거의 90% 가까이. 최근엔 코로나19로 공용공간은 이용도 못하는데 유지 관리는 계속됩니다. 사람도 쓰지도 않은 히터로 다 풀어졌어요. 그렇네. 이런 상황은 전국의 행복주택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전국 행복주택의 평당 관리비 단가는 평균 2,700원 수준입니다. 이는 비슷한 세대수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비싼 수준이고 전국 아파트 평균과 비교해도 2.5배 높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는 월소득 210만 원 이하의 사회 초년생과 노인층입니다. 보증금 6천여만 원과 이자, 월세 25만 원까지 포함하면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주거 해결책이 아니고 청년들을 그냥 죽으라고 돈 떠미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사업 계획 단계부터 입주자 부담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짓고 나서 이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액수를 처음에 다 계산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걸 또 공지를 좀 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득하기만 한 청년들. 매달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에 가슴이 무겁습니다. 계속 임대만 살 것 같아요. 평생. 약간 그런 게 무서워요. 내 집을 정말 마련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국회에서 성추행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여기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건데 주 원내대표는 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CCTV 영상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박경준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한 인터넷 매체 여기자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당사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질문을 하려다 제지당하는 과정에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의 손이 코트 속으로 들어와 신체를 움켜쥐었다는 겁니다. 다음 날엔 CCTV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선 주 원내대표와 당직자들이 달려드는 것을 막는 모습은 확인됐지만 여성이 주장한 성추행 정황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성추행 의혹을 신속하게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고 이경 홍보소통부위원장도 방송에 출연해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성 기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좀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악의적인 성추행 조작 사건이라며 해당 여성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혹을 거론한 여당 인사들도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매체는 그동안 국민의힘 행사에서 크고 작은 소동을 일으켜왔습니다. 국회에서 정치는 안 하시고 그 저기 목사들이 아니 왜 거기 나가시는 도덕강요 한 번씩 넘어가는데 국민의힘은 취재를 빙자해 불법 폭력 행위를 반복하며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체는 없었던 일을 의혹 제기한 것도 아닌데 법적 대응에 나선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한겨레 기자 40여 명이 정권을 감싸다가 오보가 났다면서 성명을 냈고 결국 관련 기사가 출고된 부서 부장 등이 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야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와 한겨레 신문 간의 검언 유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판사 사찰 등의 사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한겨레는 다음 날 검찰이 조국 사건 재판부 판사를 뒷조사했다는 사회면 톱기사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침에 따르면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신문 현장 기자 41명은 이에 대해 오보로 밝혀졌다며 무리한 편들기가 오보로 이어졌고
현재 법조기사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쓰여지고 있다는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 또 추미애 나팔수란 비아냥을 들으며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국장단이 합당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틀 만에 한겨레 신문은 이용구 차관 관련 보도가 진실 전달에 미흡했다며 사과했고 사회부장과 법조팀장이 보직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와 한겨레 간에 검언 유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검언 유착의 한꺼풀들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실체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언 유착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 아시아 국가 중에는 처음으로 일본 스가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이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서의 방위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반중 동맹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대북 제재도 철저히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미일 정상통화는 오늘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30분간의 전화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필요성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에 공감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미국의 일본 방위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중일 간 무력 충돌이 있을 경우 미군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의 대중 압박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뭉친 쿼드 차원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두 정상이 통화에서 조와 요시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바이든 대통령과의 조속한 통화를 협의 중입니다. 한미 양국 정상 간의 통화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경쟁을 계속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가 되지 않으려면 정부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 섬세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예, 저희가 이번 주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자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스튜디오로 직접 초대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자 그동안 대권으로 바로 가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또 과거에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데 대한 책임론 이런 것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마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이유를 좀 짧게 다시 한번 좀 듣겠습니다. 예, 두 가지인데요. 예. 이번 선거는 사실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워낙 방대한 조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생활시정이기 때문에 1년이 돌아가야 제대로 이제 파악이 되거든요. 예. 아마도 어떤 후보가 들어가든 일 배우다가 업무 파악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많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도에서 나온 만큼 또 책임도 느꼈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거는 제가 하는 게 가장 시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상대적인 강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아마 우리 당의 강성 우파 지지자분들은 투표장에 나가실 마음이 잘 안 드실 겁니다. 예. 또 나경원 후보 스스로도 중도는 없다. 나는 우파다. 이제 이런 그 입장을 얼마 전에 표명하셨는데 예. 아마도 나경원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아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의 분들은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다 포용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한데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는 우리 당 지지자들 중도층 그리고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예. 아마 야권 단일 후보로 승부를 하자면 제가 가장 확률이 높을 거고 그렇게 해야 내년 대선의 교두보를 서울시에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첫 번째 이유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1년밖에 되지 않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인데 어떻게 들으니까 서울시장이 되시더라도 1년 하고 나서 대권 가시겠다 이렇게 들립니다만은. 그렇게 들렸나요? 예. 사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공약을 내고 있는데 예.
5년 임기의 시장이 완성할 수 있는 공약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특히나 지난번에도 그 중도 하차를 했는데 예. 1년 하고 다시 대권으로 간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분들에 대해서 도리가 아니죠. 예. 그래서 5년 동안 혹시 계속 지지를 해주신다면 5년 동안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서울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예, 조금 전에 두 번째로 안철수 대표보다는 좀 확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출마 선언을 하실 때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면 나는 사퇴하겠다 이 말씀을 하셔서 좀 또 논란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건 같은 생각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퇴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사전에 단일화하는 것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야권 분열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예. 열흘을 기다렸다가 출마 선언을 하겠다 하는 취지였고요. 예. 그래서 정확히 열흘 기다렸다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말은 조금 오해가 있었군요. 그러니까. 예, 그걸 이제 조건부 출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바람에 예. 뭐 깔끔하지 않다는 말씀도 많이 듣고 걱정도 예. 들었는데 사실은 두고 보십시오. 제가 드렸던 말씀이 점점 더 조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이 격화될수록 단일화의 가능성이 낮아지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단일화는 여론조사로 하는데 예. 그 조그마한 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박빙일 때는 우열이 갈립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단일화가 힘들어질수록 제가 왜 처음에 열흘 동안 말미를 들이고 기다렸는지 아마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번 선거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제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오 후보님 말씀을 듣고 보면 단일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지만 예. 다시 한번 각오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단일화는 반드시 돼야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 관점에서 정말 마음을 열고 단일화에 임하되 이미 기다려드린다는 시일이 지나고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당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멋진 경쟁을 하겠다 하는 결심을 굳히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3월부터 단일화를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분의 속마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단일화 협상에서 기선을 제압하려는 전략이신지 아니면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알 길이 없고요. 이제 출마를 선언한 만큼 저는 단일화는 당에 맡기고 예. 최선을 다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책적인 부분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무상급식 이슈 때문에 이제 중도에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비슷한 논쟁인데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손실보상제 얘기가 여권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코로나 격차를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 때나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펼 때나 또 이번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제 철학, 제 예산 집행의 원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유 있는 분들은 덜 드리고 예. 어려운 분들 많이 드리는 하후 상박이라고 그러죠. 예. 특히나 지금은 비상시국이니까 코로나 취약계층,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본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교하게 하는 것이 가장 공평에 맞지 않는가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시정을 펼칠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국민 무상 지원보다는 뭐 손실보상 이런 쪽에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피해가 클수록 많은 지원이 가야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서울시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뭐 10년 동안 박원순 시장 계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날의 이 부동산 시장 대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저는 돌아가신 분이라서 좀 조심스럽지만 박원순 시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적대적인 서울시의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빈 땅이 없습니다. 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신규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에 전문가들 통계에 의하면 약 25만 가구가 지난 10년 동안 공급될 게 전부 다 폐기됐다. 다시 말해서 제가 지정해 놓고 나온 400여 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지구가 다 해제가 돼 버렸거든요. 예. 그거를 자연스럽게 해제를 유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새로 들어가는 시장은 관건은 다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어떤 노하우를 동원해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제 생각에는 두 가지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는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이라고 하는 견제하는 기능의 부서가 있습니다. 주택국은 공급을 그리고 도시계획국은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 같은 걸 명분으로 해서 억제를 하는 부서거든요. 한시적으로 통폐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시국에 최대한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 이게 노하우가 되겠고요. 두 가지는 높이 제한 같은 게 있어요. 2종 일반지구지역에 7축 높이 규제를 하게 되면 경제성이 없어서, 다시 말해서 수익이 안 나서 건설업자도 그렇고 토지 건물 소유주도 그렇고 달려들질 않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론은 저희가 혹시 토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그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들도록 하면 건축 경기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생기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저는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저희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791년 세상을 떠난 모차르트의 미 발표곡이 250여 년 만에 초연됐습니다. 두 페이지로 1분 30초 정도 연주되는 짧은 곡인데요. 피아노를 위한 작품이었습니다. 모차르트 특유의 밝고 경쾌함이 살아있는 이 곡을 연주한 건 세계적 피아니스트 조성진입니다. 조성진 씨가 모차르트의 신곡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더 들어보시죠. 최윤정 기자입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우아하고 섬세한 터치. 경쾌하면서도 따뜻한 17살 모차르트의 감성이 담긴 소품곡입니다. 248년 만에 조성진의 손끝에서 94초 길이의 알레그로 D장조가 되살아났습니다. What I like the most about his music is his storytelling. 이 곡은 1773년 모차르트가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쓴 곡으로 추정됩니다. 모차르트 사망 후 경매에 넘겨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협회가 자필 악보를 구입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4 Expertisen eingeholt, die alle übereinstimmend gesagt haben, ja, das ist eine unbekannte Handschrift Wolfgang Amadeus Mozarts. 클래식 애호가들은 모차르트의 미발표곡이 공개되는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며 조성진의 연주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모차르트의 265번째 생일을 맞아 고향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연주돼 더욱 뜻깊었습니다. 코로나19로 현장에서 직접 감상할 수는 없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줬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다음 주면 프로야구 한해 농사인 스프링 캠프가 시작됩니다. 새롭게 부임한 LG 류지연 감독은 28년 동안 LG 유니폼을 입은 그야말로 LG맨인데요. 류 감독의 포부를 이다솜 기자가 들었습니다. 1994년 신바람 야구 돌풍을 일으키며 정상에 올랐던 LG. 류지연 감독은 프로 데뷔 첫 해 우승의 주역이었지만 아직까지도 LG의 마지막 우승 멤버입니다. 사실은 그 뒤로도 이렇게만 하면 그냥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우승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는 진짜 몰랐어요. 현역 선수 생활은 11년. 다소 이른 은퇴였지만 이후 코치 생활 16년은 류지연 감독의 든든한 밑거름입니다. 부임과 동시에 감독의 업무 자리를 가림막 있던 곳에서 탁 트인 공간으로 옮긴 건 오랜 지도자 경험의 산물입니다. 제가 수석 코치 때 해보니까 감독들 들어오면 서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같은 선상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6명의 감독과 함께하는 동안 자신만의 철학도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게임 중에 우리 선수들한테 어떤 질책을 하거나 어떤 입으로 표현되는 어떤 그런 아쉬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벤치 안에서 그를 같이 있는 듣고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팬들에게 웃을 수 있는 경기를 보여주고 싶다는 류지연 감독. 마지막 우승 멤버에서 우승 감독이 되는 꿈을 그려봅니다.
개인적인 뭐 꿈이라면 그날이겠죠. 저도 늘 머릿속에 꿈을 그려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오늘처럼 폭설이 쏟아지고 나면 마을 뒷산에서 이따금 우지끈하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솔가지들이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부러지는 소리였죠. 그 소리를 들으며 시인은 고승 해가의 입설 단비를 떠올렸습니다. 해가는 눈밭에 서서 팔을 잘라 달마에게 바치며 간곡히 가르침을 청했다고 하죠. 나는 무슨 그리 독한 비원도 없고 흰눈을 그득그득 견디어 주다가 다만 고요히 서 있어 보고 싶은 것이다. 또 어느 시인은 대자연의 섭리에 공손히 몸을 내맡긴 설해목을 빛나는 자의 아름다운 마감이라고 찬미했습니다. 눈 오신 날 밤에 기품 있는 떠남, 아름다운 퇴장을 생각하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2년 전 이임식도 사양하고 직원들에게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고 회한이 없었겠습니까만 또박또박 쓴 손편지에 감사함과 미안함, 신뢰와 희망을 전하며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간다고 했죠. 소설을 쓰시네.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품위가 이 정도면 있는 거죠.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취임 391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그 사이 국민은 국회와 국민 앞에 나온 장관이 저런 말과 몸가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이롭게 목격했습니다. 무례함과 적대감, 아나무인의 오만을 모욕당한 듯한 심정으로 지켜보며 세상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 추 전 장관이 엊그제 국민에 대한 예의를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사의를 밝히면 윤석열 총장도 국민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직을 내려놓는 눈치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윤 총장에게 내렸던 조치들을 사법부가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다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과연 누가 눈치가 없는 것인지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 선비들은 관직에 나아가면서 이미 물러날 때를 생각했습니다. 집착과 미련 내려놓고 떠날 때가 되면 깨끗이 물러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처신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도시에서는 밟아보기 힘듭니다만 순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쌓인 그대로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이라는 뜻이죠. 그 순눈을 밟고 떠나듯 순백의 깨끗한 고별을 간절히 보고 싶은 시절입니다. 1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어떤 퇴장이었습니다. 이번 눈은 짧고 강하게 내린 뒤 대부분 그쳤습니다. 하지만 서해상에서 또 다른 눈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눈이 더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매서운 바람과 한파입니다. 전국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을 마주하고는 걷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해안가로는 간판도 날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내일은 추위 대비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춘천이 영하 15도, 서울이 영하 12도, 대구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체감온도는 더 낮다는 점, 그리고 오늘 내린 눈이 빙판길로 변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반짝 한파고요. 모레부터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8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